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조사위 구성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고 이철규 씨 사망 30주기를 맞아 오늘 추모제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공천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개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18 39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의 현실은 그 어느 해보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처벌이나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극우단체들은 5.18 기념일에 광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장외투쟁을 위해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센 항의를 받은 건 그동안 5.18에 대해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5.18 3대 과제는 망언 의원 퇴출과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국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당장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듯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지지부진했고 자유한국당은 되려 5.18 망언 3인방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여야 사당은 5.18 39주기 이전에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같이 함께해서 빨리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저 5.18 때 좀 와서 참배를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5.18에 대한 능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5.18 왜곡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극우단체들은 39주기를 즈음해 5.18의 심장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태극기 부대의 광주에서의 지금 이 5.18 관련 집회라는 것은 5.18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이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5.18 39주기 기념식 참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빈손으로 답한 정치인들이 5월 영령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1989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고 이철규 씨 사망 30주기를 맞아 오늘 망월동 민주열사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추모제에는 고인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시민들과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철규 열사 30주기 행사위원회는 지난 3월 사인 규명과 정신계승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85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날이 포근하다 못해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가운데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는 가운데 날도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공천 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분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가 소식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률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네 가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선 여성과 신인에게 10에서 25% 가산점을 부여해서 세대 교체를 촉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역 단체장의 출마를 강력히 제한함으로써 국정공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마 시 최대 30%까지 감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삽입했고요. 세 번째로는 당적 변경, 철새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감산율이 최대 25%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내부 단합과 통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직자 및 현역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산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로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감산으로 제한했다라는 것은 다소 이 부분은 규정이 좀 무뎌진 규정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네 가지 룰 속에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조기의 경선룰을 발표함으로써 당내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라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 신인이나 여성에게 우대,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5% 가산점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다소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은 득표율의 10에서 2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만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가능하면 보장해주는 선에서 이번 경선룰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서 단체장을 민주당에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이들의 평판과 조직력의 도움을 최대한 얻어서 이른바 코트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후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엿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에 현직 프리미엄이 조금 주어졌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들에게 다소 유리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바뀐 공천 룰 중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치 신인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경선 이상 출마자 그리고 현직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 신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7월 30일까지 출마를 공식화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즉 당원 모집이 7월 말일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네. 어떤 공직에 남아 있음으로써 국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통상 당원 당규상 통상적으로 20% 내에서 전략 공천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바른미래당은 내홍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항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최대 60일 동안 상임위에서 다시 수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정된 내용과 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비유하자면 이혼은 불가피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책임 전가와 그리고 주도권 싸움을 위한 지리한 갈등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조직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광주를 방문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좀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집 효과도 있고요. 어떻게 국회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라는 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일단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승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네. 두 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유일하게 바른미래당만 그나마 낮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그런 루저가 됐는데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유의미한 합의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결성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가 소식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적장애인에게 17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는 징역 7년, 부인은 징역 5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명이 변경되면서 원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 태세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수가 2,500여 마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먹이 공간 분산이나 조류 바이러스 대책 등 공존을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502마리에 이릅니다. 검은목 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도 1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공식적인 관찰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월동 수치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초창기 100여 마리 안팎에서 지금은 20배가 늘어나 2,000마리가 넘는 국내 단일 장소로는 최대 월동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순천만의 넓은 갯벌에 안정적인 먹이 공간이 서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두루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풍부한 먹이 자원과 아무래도 보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개체 수는 과제도 낳고 있습니다. 월동초기 두루미들은 농경지를 넓게 이용하지만 월동 말기에는 먹이 부족으로 시가 공급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곳으로 먹이 공간을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조류독감, AI 발생으로 순천만 서식지도 환경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류독감인데 조류독감의 그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축산 농가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 새들의 국내 대표적인 월동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공존의 생태적 환경 조성이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폐각 처리 비용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데도 처리율이 3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연안 환경을 방해하는 폐각을 처리하기 위해 국비 20%와 지방비 60%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연간 5만 2천 톤의 폐각 가운데 31%인 1만 6천 톤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굴, 폐각 등을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각 분쇄기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의붓딸 살해, 친모도 공범, 직원의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의붓딸 살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저수지 물 위로 떠오른 10대 여학생의 시신 한 구. A양을 살해한 건 바로 의붓 아버지 김 씨였는데요. A양이 자신을 성추행한 의붓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김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와, 소름. 세상 무서워, 역시. 아이가 뭔 죄니?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누리꾼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이 범행에 여학생의 친어머니도 가담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강간미수로 신고한 의붓딸을 만나기 위해 목포로 향한 김 씨. 그와 함께 동행한 친엄마 유 씨는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고 범행 당시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딸이 다치는 거 상상만 해도 눈물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진짜. 친모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A양이 계부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에게도 상습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5번이나 학대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양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눈썰미 좋은 직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17일 광주의 한 클럽에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을 반입하려다 클럽 직원에 의해 적발된 태국인 2명. 이들은 이전에도 마약을 들고 입장하려다 직원에게 들켜 달아났는데요. 이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잡아버리네. 야, 직원 일 잘한다. 직원에 대한 칭찬하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클럽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조심하자는 얘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선발 투수 제이콥 터너는 7경기 나와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은 89kg. 3볼 1 스트라이크. 장마치 타고 오중간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강민호 3루 통과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권희동의 1타점 적시타 NC당이 모습에 먼저 앞서나갑니다. 3루 타격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득점. 강민 타고 1, 2간 2루 잡고 1루 선택.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국가다가 선골 중간사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범모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5대0. 3구 자 애매한 스윙을 했고 1루 땅볼 1루 앞고 2루에서는 세이프. 바깥쪽 공 튀었어요.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도 3루까지. 장화랑기 타고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적시기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고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성빈의 1타점 적시타. 백끝에 맞았어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천천히 홈으로 베탄코트가 불러들였습니다. 내렸습니다. 1간 빠져나갑니다. 수영의 빠른 타구. 3구째를 때렸습니다. 왼쪽에 높게 솟아오른 타구. 떠갑니다. 담장 근처. 좌익수 담장 앞에서 잡아냅니다. 3구주자 결국 김성민은 홈으로. 문선재의 큼지막한 희생플라. 노볼 투스트런. 바깥쪽 꽂힙니다. 삼진. 오늘 승부는 여기까지.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으로 가게 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균형 발전. 지역의 수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와 수천억 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인 용인에 들어서도록 한 겁니다. 투자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은 안 된다는 지역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빗장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도권 접경 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이 더해진 상황. 경기도에서는 이참에 김포 등 10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 건 나비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수도권 전기계획법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상위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에 대한 그 법의 조항을 훼손하는 것. 참석자들의 지역만큼 대책도 다양했는데 충북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 시설을 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지금 공영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된 기업의 입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좀 해소를 좀 일정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 완화 대상인 경기도 시군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역발상도 나왔습니다. 그런 요구를 좀 잠재우면서 어떤 그 수도권 문제의 어떤 대안으로서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3시간 동안 지속된 열띤 토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청와대와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가 전기차와 연관된 산업을 키우겠다며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인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16,000여 대, 전국 전기차의 30%를 차지하고 충전기도 15,000여 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이달 말에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구에 참여하는 전기차 연관업체는 20곳, 휘발유나 경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3D 프린터로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테스트와 충전기 광고물도 설치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도 신속 확인과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받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은 내연기관차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은 법안이 마련이 안 된 부분 또는 법안이더라도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장에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구 지정이 미칠 영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농사용 전기 차량을 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광주나 육지부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쪽에 알고 있는 지식인이나 그런 전문층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존에 이미 허가받고 중고차 성능 점검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식이 안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보면 특혜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공장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의 전기차 등 전국 10개 시도의 특구 계획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심의를 거쳐 7월쯤에 지정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4년 동안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와 제주도가 900억 원을 지원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주은행이 올해 지점 점포 5곳을 늘립니다. 광주은행은 서울과 광주, 여수, 순천, 광양의 각 한 곳씩 점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의 총 점포는 147곳으로 늘고 수도권 영업본부의 점포 수는 32개로 전체 점포의 21.8%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차로 454명을 선정한 데 이어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76명을 더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장기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날이 포근하다 못해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이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1.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년 기온을 되찾는 가운데 오늘 날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 특히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잠깐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17도, 광주와 담양 화수는 21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1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해남 18도, 강진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도 23도로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이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